올바른 사법개혁의 방향이라고 해도 좋겠고. 예. 자, 어떻게 좀 얘기를 풀어나가 볼까요? 네. 예. 첫째는 저는 이 지금 현재의 이 사법고시 그러니까 이 법관 임용 제도를 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네, 네. 지금은 그 사법고시가 되면 그 뭐 한 2년 동안 그 연수원 거쳐가지고 네. 뭐 그렇고 이제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제 바꾸되 어떻게 바꾸냐? 이 제도를 갖는다면 연수원을 이렇게 수료한 후에 바로 판검사로 임용하지 말고 네. 한 3년에서 적어도 5년,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이 기간 동안은 변호사로서 네. 예, 그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의 공익 활동을 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활동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다 이제 한번 살펴가지고 네. 판사 혹은 검사로 그렇게 좀 임용토록 하는 이런 판사 임용 제도 네. 이걸 네. 근본으로 좀 고쳐야 된다. 네. 예. 저희가 지난해 검찰개혁 이야기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법시험 이후에 바로 검찰로 사법연수 2년만 마치고 가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회체험 또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갖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체험이 있어야만 맞습니다. 이분들이 죄를 다루거나 판결을 할 때 분명히 사회성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했던 것. 네네. 오늘 아주 첫 번째 과제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특히 소셜 네트워크 통해 이제 다양한 정보를 접하다 보면 실제로 송사의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다양한 면들을 이렇게 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학교 폭력으로 왔던 청소년을 훈계하는 어떤 판사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그건 좋은 표징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참 공감이 갑니다. 또 다른 어떤 우리 좀 대안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선 연수원에서 이렇게 그 가르칠 때 네.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원의 어떤 그 역사, 네. 소위 사법사 같은 이런 역사 이 교육 과목을 좀 철저하게 좀 그 과목으로 넣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네. 중요한 거는 또 이 과정에 그 재판 피해자들의 그 어떤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되겠다. 네, 네, 네. 이 재판은 물론 과거의 일이지만 그러나 이 피해자들 그 사람들의 이 고통은 현재도 아니면 또 그 후손까지도 이렇게 길이 피해가 그 덫을 안고 살아가는 그 피해자들의 그 일단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한 피해는 한 가족을 사실은 패망시키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인혁당 사건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슴 아프고 정말 사법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 법원이 선출되지 않은 그러나 그에 걸맞지 않은 이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견제하고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시민사회밖에 없다는 거죠. 견제 장치가 굉장히 좀 이렇게 포괄적이지만 그래서 이런 그 판결에 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그 의견들이 이렇게 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배심원 제도 같은 거 이거 뭐 지금은 뭐 거의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제도화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대법원장 같은 분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못지않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렇다고 그러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대법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차제에 이런 어떤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장, 일테면은 뭐 감사원장이랄지 검찰총장이랄지 뭐 이런 영역에 있는 좀 직들은 국민들의 어떤 그 선출을 통해서 그렇게
좀 되도록. 네. 이거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8대 권력기관장을 선출에 의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논의가 좀 있었죠. 그럼요. 네, 정치권 일각에서 지금 계속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여전히 좀 저 스스로도 미흡해요. 예. 말은 하지만 이게 하느냐 말이죠.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것들을 법원 스스로가 개혁을 해서 그 실추된 이 법원의 그 좀 권위를 신뢰를 찾는 자정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대법관을 지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그 대법원장으로 세운 데에는 네. 이런 개혁을 해라. 이런 그 촛불 정부의 그 뜻과 국민들의 어떤 그 염원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 3년 지났나요? 이분 하는 걸 보니까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그 법원 행정처 조직 예. 이건 다 그 유신 정권에 그 부역해 가지고든 이게 잘못된 제도거든요. 네.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걸 없애기는커녕 일부 법관들이 법관에 의해서 법원 행정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네. 여기에서 좀 다양하게 법관 인사 문제를 비롯한 좀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네. 여기에 대해서 움직임을 그거 우연이다. 네. 뭐 이런 뭐 좀 헌법 논리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제어를 한다든지. 정부의 경우는 웬만한 부처는 다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럼 네. 이게 또 이게 만들어진 게 법원 조직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네. 건데 그럼 뭐 우연 운운하는 자체도 이게 어불성설이거니와 또 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그 한 100여 분 가까운 네. 그 판사들 하나 징계나 이거 하지 않고 지금 예. 전부 다 이 재판 할 수 있도록 다 지금 이걸 우리 면제가 된 거죠. 면제를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사실로 밀어 가지고 네. 이 법원 스스로 이런 여러 가지 법관 제도를 고친다든지 무슨 과목에다가 이런 역사를 가리키는 것들을 좀 강화시킨다든지 네. 이거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마지막으로 국회가 나서야 된다. 네.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가 나서서 법원 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이 문제가 됐던 이 법원 행정처 조직을 좀 뭐 다른 거로 바꾼다든지 뭐 가능하면 없앤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특히 시급한 거는 이 소위 전관예우법, 전관금지예우법 이거는 시급하게 이 국회에서 법으로다가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법이 곧 전관예우 했을 경우에 발각이 되면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되는 뭐 그런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국회마저 이걸 자꾸 미루고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AI 인공지능 로봇 법조인 이 활용 방안도 염두에 한번 둬봐야 된다. 저도 좀 생소해서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 현재 그 미국의 17개 주에서 이미 온라인 법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 미국 법률 서비스 공단이라고 하는 그 기구가 그 이 컨퍼런스를 그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그 주제가 잠옷을 입은 법정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지금 텍사스주 콜린 카운티 같은 데서는 소송가액이 $10,000 이하 그건 온라인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분쟁을 조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분쟁을 원격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잠옷을 입고서도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 변호사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지금 현재 17개 주가 그 하고 분쟁 조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저희가 지난주에 법조 흑역사도 봤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 대안을 얘기했지만 안 될 경우에는 이 방법도 필요하다. 강조를 하신 거는 제가 그 뜻은 알겠는데 여전히 저는 좀 로봇이 우리를 인간 사회를 판결한다고 생각하면 뭔지 모르고 좀 불길한 예감도 들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느끼시든 어쨌든 뭐 현실은 이미 이것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리걸 테크라고 리걸 테크, 법의 리걸과 그 테크놀로지의 기술이 이렇게 이제 병합해 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 법률 서비스 일종의 변호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세계가 이 리걸 테크가 이 법의 세계를 이렇게 이제 바꿔간다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대개 이제 그 법조인이 그동안 소송 관련 자료를 이제 직접 시간 들이고 뭐 노력 들여서 검색하고 다 하잖아요. 이거를 AI들은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아주 검색 뭐 단번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에는 이 판결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송을 하는 그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마조마하잖아요. 어떻게 판결이 날 건지. 이게 판결 예측을 변호인이 얼마만큼 유능하느냐. 또 그거에 기대하면서 막연하게 예상을 하지만 인공지능은 과거에 유사한 이 판결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근거 있게 이게 패소할 건지 승소할 건지 이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판결인데 지금까지는 다 이제 판사가 판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뭐 주관성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여러 가지 인맥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됐다 안 됐다는 논란도 많고 어쨌든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논란이 있는데 AI는 오히려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그 지금 리걸 테크의 방향이 또 이 사업이 계속 확대 이제 일로에 있다는 거고요. 혹시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뭐 아직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까 지적했던 대로 기계가 인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윤리적 논란 이거는 계속 그 제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또 지금 전관예우 같은 그런 악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인간 판사를 보완할 그런 대안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사법 흑역사도 이야기하면서 개혁 대안으로서 몇 가지 좀 사법연수원에서의 좀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하는 것하고 사실은 저는 리걸 테크 부분은 조금 생소해서 오늘 제가 좀 의아했지만 사실은 이미 진행되어 있고 우리 현실 앞에 와 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 넘어 저희들 봄맞이 첫 대담은 사법개혁 과제를 갖고 좀 다뤄봤습니다. 우리 시대 법관이 가야 할 길 오늘 주제로 또 이야기를 했고요. 법관을 길러내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점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사이 넘어가 예수님 정신을 갖고 이제 사회개혁 과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인권 선언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당시로 보면 인권 선언과도 같았던 이 말씀은 머나먼 길이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사법개혁의 과제에도 왠지 모르게 같이 떠오르는 귀절이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인권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법관들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 사법제도, 법관에 대한 신뢰 회복의 길이 곧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최수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주제로 읽는 성경 이어집니다. 오늘 주제는 원죄란 무엇인가입니다. 사이 넘어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